이번 침산 캠퍼스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틀을 우리 아이만을 위한 진로 진학 로드맵이라고 잡고 초등부 혹은 이제 중등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명회를 진행하는 저는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김대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입시 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회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고요. 자, 오늘 진행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설명회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항상 부모님의 시선에서 학생을 바라보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자,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달라진 평가의 패러다임 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즉 결과만 좋으면 다. 이 결과라는 게 점수였었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전부 다 해결이 됐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요. 자,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한 반에 막 50명, 60명씩 수업을 받으셨던 그런 형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방적인 판서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고, 닥치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최근 들어서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셨을 때 학생 숫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학생 숫자의 변화 모습들. 자, 수업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한 반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큰 변화로서 수업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었죠. 토론과 발표 수업이 많아졌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점수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 수업에서의 모습, 태도,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성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또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현재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가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요,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장까지도 다 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즉, 점수뿐만이 아니라 자, 그 과정 속에서 그 학생의 성장 모습들까지도 평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달라진 모습으로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점수만 좋으면 됐었던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는 정량과 정성의 조화가 필요할 거고요.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학년으로 살펴보는 입시의 변화, 이 표 같은 경우는 제 설명회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입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 표를 보시면서요. 자, 올해 고3들 같은 경우 바뀐 수능 첫 해입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진행되는 첫 해 학생들이 될 것이고요. 내신 성적 역시 마찬가지 기존에, 즉 작년 대입까지는 전과목 상대평가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요,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그러한 과목들이 있는가 하면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내신을 산출을 합니다. 이것도 대학마다 반영하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과 절대적으로 같은 라인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자, 문항 및 글자 숫자가 축소가 되면서 현재 고3, 고2, 고2, 고3 학생들까지는 자소서가 있어요. 자, 하지만 고1 학생들부터 고1 이하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역시 폐지가 됩니다. 교사 추천서의 형태, 대입에서의 교사 추천서는요, 올해 고3들부터 폐지가 됐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자,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 고3, 고2 그리고 고1 이하의 학생들은 더더욱 비교과 활동에 대한 대입 반영 자체가 폐지가 되는 이러한 변화 모습도 나타나고요. 현재 고입 부분에 대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에서 선발하는, 즉 유지가 되는 형태죠. 자, 하지만 네, 현재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는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 틀 자체를 놓고 이해하셨을 때 고3부터 중1 학생까지는 거의 큰 변화 없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하지만 초6 이하의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의 변화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 새로운 수능, 즉 대입에 대한 미래형 수능 혹은 미래형 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 그 과정에서 내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고교 학점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이 고교 학점제가 입시에서의 모습은 전과목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로 달라질 예정이다. 고등학교 내신 자체가요. 자,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 형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잘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 그 연도에 체크를 하시면서 자, 이 숫자는 대입 연도니까 자, 2025학년도, 2028학년도 이러한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자, 대입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셨을 때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자, 이거 자료도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 선발의 주체잖아요. 교육 과정이라든지 입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그 판 안에서 각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느냐. 입시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입학 시험. 입학 시험이라는 것은 입학한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거는 서울대학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 컨퍼런스 자료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자, 고등학교까지 배운 교과서에서 주로 습득한 지식은 매우 단편적, 수학 및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 이해의 지식과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여 사고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정답 맞추기식의 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들, 즉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딴다는 거죠.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 계산 문제가 많아 이해에 익숙한 학생들은 서술형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워한다. 자, 이런 식으로 즉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고입 쪽에서도 한번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뭐 영재학교든 과학고든 혹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든 이제 준비를 도와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포인트를 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꼭 그 학교에 안 보내시더라도 이건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는 게 진학하고 싶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세요. 대입이든 고입이든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에 진학해서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대학교, 그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입시라는 것은 입학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시 준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진학하고 싶은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고, 즉 지금 이건 과학고예요. 과학고 교육 과정을 봤더니 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1학기 때 다른 고등학교처럼 국어, 영어, 사회 자, 각각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통합과 6시간이 들었네요. 주 5일 수업인데 일주일에 6번의 수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에 2번 나가는 날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수학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수학 6단위가 들어가 있고요. 물리학 2를 배운다. 1학년 1학기 때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물리 과목 안에서 물리학 2가 나가고 있고요.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물화생지 과학을 4과목을 다 배우는데 그것도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2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부 입시의 포인트는 이런 과목들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러한 수업들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의 여부가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나 수학 잘해요, 나 과학 잘해요, 이렇게 주관적인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의 서류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수업을 받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 선행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우선 수학과학 수업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수학과학을 재미있어 해야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겠죠. 그리고 과학, 수학에 대한 기초 혹은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따라 나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과서 목록이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2 수업이 나가는데 그냥 시중 지구과학 2 교과서가 아니에요. 혹은 물리학 2 수업인데 뭐 기본 물리학 수업, 대학 교재를 채택하는 고등학교들도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중에서 뭐 일반화학 보는 과학고들도 있고요. 즉 그 말인즉슨 과목의 이름은 물리학 2인데 교과서 자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만큼 선행을 해야지 갈 수 있는 이게 아니죠. 나는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고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는 고2뿐만 아니라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그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경영학이 뭔데? 뭘 배우고 싶은 거야? 자, 그런 학생들에게 대학교 홈페이지 혹은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학과의 교육 과정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경영학과에 갔더니 이런 과목들을 배운대. 그럼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되고 그리고 서류를 통해서 나는 그쪽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많고 재미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 초등학생 대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한 페이지로 넣어놨습니다. 자, 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2025년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고교 학점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내신을 성취평가제로 진행한다. 2025년도에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도 현재 6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해부터 적용되게 되겠고요. 성취평가제 말씀드렸던 절대평가 내신입니다. 자,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또한 자, 여기 대입제도 쪽에서 내용 말씀드릴 때 지금 전반적인 수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028학년도 대입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언제요? 2024년도 상반기 때. 그 전까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달라지는 대입에 대한 내용은요.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발표된 이후에 또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열심히 실력을 쌓아주시면 좋겠고요. 고교 학점제란 기본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 자,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고교 학점제의 기본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고교 학점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종합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존의 형태와 달라지는 형태에서 우리가 인식했었을 때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취지니까요. 자, 그런데 입시에서는
현행 모습으로 봤었을 때,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이런 내신 과목들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신 등급, 즉 석차 등급이 과목마다 부여가 돼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 대신에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부여가 되고요. 자, 그런데 변경될 예정인 이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요. 자, 보시다시피 뭐가 없어졌어요? 석차 등급이 없어지고 성취도와 성취도별 학생 비율만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고교 학점제를 생각하셨을 때 입시에서는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 대신에 성취도 A, B, C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입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중1까지는 뭐 가고 싶은 고등학교 마음껏 선택해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무데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영재학교 과학고는 유지가 되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을 희망하고 있어요. 자연계열 중에서도 기초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면 1차적인 목표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올해부터 영재학교 입시와 과학고 입시가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영재학교 입시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영재학교 입시부터 지역 우선 선발 전형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 영재학교 2단계 전형, 즉 지필고사의 내용이 일부 달라지는 등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과학고 역시 마찬가지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자연과학 계열이긴 한데 우리 아이는 기초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 아닌 의치한 약수 이쪽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자사고가 없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를 통해서 진학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의치한 약수 이쪽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은요, 그 지역의 그 고등학교 출신이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친구가 이 지역의 고등학교, 즉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고나 김천고나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요, 지역인재 전형을 지금 현재는 쓸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6학년 이후부터 6학년 학생들부터는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를 다 이 지역에서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만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폭이 더 지금보다 넓어지겠죠.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 진학을 해야 되겠죠. 자, 달라지는 고유의 변화, 이렇게 내용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했었을 때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굉장히 큰 틀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고입 달라집니다. 그렇죠? 특목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서 영재학교 과학고는 유지가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될 예정인데 서논술형 평가를 더욱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 영재학교 문항수 역시 마찬가지, 문항수는 줄이면서 객관식, 즉 단답형 문제의 비율을 지금 더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학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술형 평가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의 폭이 더욱더 증가할 예정이고요. 또한 미래형 수능이라 불리는 대입의 변화, 2028학년도부터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수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뒤에서도 말씀드릴 수
드릴 거고요. 자,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서 자, 성취평가제 내신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전국에 올 A 맞는 학생들의 비중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결국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서도 입시에서 가장 크게 활용되는 것은 이 학업 능력이 될 것이고요.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입 구조 쪽, 이 구조는요, 지금 고등학생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생들까지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현행 대입 구조의 형태로 봤었을 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크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이게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 정시가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와 종합 전형의 차이점은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만을 본다. 즉 정량적인 평가가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성적보다는 종합적인, 즉 정성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원의 형태 같은 경우는 고2 4월 달에 인원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2가 돼서 고2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도 현재 고2 친구들 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2022학년도는 올해 고3 친구들이고요. 2023학년도는 올해 고2 친구들입니다. 자, 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비율을 봤을 때 올해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75.7%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많죠. 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일부 줄인 겁니다. 자, 그런데 2023학년도를 봤었을 때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78%를 수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는 22%를 선발하고요. 당연히 수시 쪽의 문이 더 넓겠죠. 그 다음, 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수시 안에서의 비율입니다. 자, 수시 전형 안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56.7%, 그 다음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은 29.9%, 논술은 4%. 자, 결국 고2 때까지는 우리가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도 학생부 교과로 정말 많이 뽑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로 뽑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서울대학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중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신 대학들 있잖아요. 인서울대학들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 직업국, 아이들 표현대로 직업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서울대학과 이 직업국 대학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을 더 선호합니다.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을 더 많이 뽑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교과, 종합 둘 다 염두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모집 시기에 따라서 자, 이런 설명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뭔지 어설프게는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시하고 정시는 모집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자, 그래서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한 뒤에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을 수시 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도 치르기도 하고 논술도 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뭐가 있죠? 수능이 있죠. 자, 11월 달에 수능이 진행이 되고요. 이 수시 전형은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돼요. 12월에 합격자 발표를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요, 정시 혹은 추가 모집의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등록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합격을 하는 순간 정시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 표현으로는 수시 납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말부터 정시가 시작이 됩니다. 정시 전형이 실시가 되는 것은 1월 달이고요.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수시는 6회까지, 최대 6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대학교에 여러 전형들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한 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쓸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쓸 수 있고요, 논술 전형도 쓸 수 있고요. 대학에 제재가 없는 이상, 뭐 서울대처럼 한 개만 써라 이렇게 정해놓은 학교들도 있지만, 네, 뭐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2개 혹은 3개까지도 그 대학교에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6개를 쓰는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각 군별로 1회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군 대학이 정해져 있고 나군 대학이 정해져 있고 다군 대학이 정해져 있죠. 그럼 우리는 가군 중에서 하나, 나군 중에서 하나 대학의 하나의 학과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군 같은 경우는 보통 좋은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선택폭은 가, 나에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자, 어떤 게 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기 쉬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수시 쪽에서 78%를 선발을 해요. 그 다음 기회도 최대 6장까지 있어요. 그럼 6장의 기회가 나한테 있어서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입시도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6개를 다 붙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6개 다 예비 합격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6개 다 합격한 친구는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겠죠. 다 합격했다 할지라도 6개 다 못 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나머지 5개 학교 학과에는 뭐가 생기죠? 빈자리가 생기죠.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추가 합격, 즉 충원이 발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쪽에 문이 더 넓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시 전형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빨라도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우선 패스. 그럼 남는 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2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고등학교 생활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요. 다른 걸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신 성적 관리 필요하겠죠.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등수예요. 왜 등수가 중요하냐면 등수에 따라 등급이 나오거든요. 등급, 이 석차 등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석차 등급은 과목마다 그리고 학기마다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시험 한 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5등급보다는 4등급이 좋겠죠. 4등급보다는 3등급이 더 좋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적에 따라서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3 1학기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여름방학부터 고민하셔야죠. 지금 올해 고3 친구들은 고민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지? 학생부 교과로 쓸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찾는 건 언제? 고3 여름방학 때요. 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자기 선택지를 좁히지 마세요. 두 번째, 학생부 관리. 이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어야지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 자,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관리라는 것 자체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는 뭔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양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활동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된다. 뭐 비교과를 많이 해야 된다. 혹은 뭐 자동봉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 수업에 가장 충실해야죠. 또한 전공 적합성에 얽매이면요. 네, 우리가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는 공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대학에 가는 목적은 뭐죠? 공식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죠. 선택의 폭을 좁히지 마세요. 전공 적합성 말고도요. 요즘은 계열로 모집하는 대학들도 꽤 많습니다.
인문계열, 상경계열 혹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아예 계열 모집을 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학년 때 기초학부로 모집을 하잖아요. 전공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더욱더 계열로 확대를 시켜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2024학년도부터 현재 고1 친구들부터는 아예 자기소개서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요, 우리가 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학생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학생부 관리를 1학년 때부터 더 많이 신경 쓰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모의고사 관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년에 4차례씩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각각 4차례씩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해서 4차례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고3에 올라가게 되면 고3 시절에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전까지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를 관리를 한다?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고등학생들 중에서 모의고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뒤로 갈수록 체력이 딸리고 힘드니까 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해서 8시에 학교에 가서 시험 치러 가서 5시에 와요. 그 학교 8, 9시간 동안 수능날 8, 9시간 동안 시험을 치러야 돼요.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국어 같은 경우는 80분 동안 시험을 칩니다. 와, 우리 중학생 1시간 수업 시간이 몇 분이죠? 45분이죠. 고등학생들은 한 교시가 50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80분 동안 시험을 치게 한대요. 버틸 수 있을까요? 집중력 끝까지? 수학은 10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100분. 1, 2교시, 두 교시를 합쳐야지 100분이 나오잖아요. 고도의 집중력을 연습하거나 이런 형태가 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의 현재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시 기준선이라는 것을 잡아요. 지금 이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뒤에 이 정도 성적대라면, 이 정도의 위치라면 정시에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라인을 잡습니다. 이것을 정시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 친구가 대구 지역이니까 영남대를 갈 수 있다고 예를 들게요. 자, 대구 지역 영남대를 갈 수 있는 그 정도 성적대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시에서 영남대를 갈 거니까 그럼 수시 준비는 어디를 하면 될까요? 경북대, 건국대, 홍익대 혹은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 최상향으로 성대. 방법은 거기 가서 찾아야죠. 정시로 갈 수 있는. 왜요?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합격하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시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시 기준선을 최대한 높여놓은 뒤에 수시 준비,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 그러면 수시 준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량적인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형태까지요. 자, 그런데 이 성적 쪽에 대해서도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 세대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지필고사만 가지고 우리 아이를 평가하지 않아요. 지필고사는 크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정도 치르죠. 자,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는 수행평가를 통해서도 점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조별활동, 과제물 제출,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합쳐서 한 학기의 내신 성적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반영 비율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건 학교마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의 평가 계획서를 보셔야 돼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평가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과목의 뭐 이런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율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기말고사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우리 아이 90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의 성적 산출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80점이다. 그러면 30%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자, 24점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기말고사 100점 받았습니다. 그럼 100점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30점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러면 원점수 54점을 획득한 형태에서 자, 수행평가를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36점을 획득한 거죠. 자, 학기 말에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 점수가 더해져서 원점수 90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원점수 90점 나왔어요. 90점이면 뭐죠? A 맞죠? 자, A를 받으면 중학교는 여기서 끝이에요. 중학교는 A 이렇게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90점을 바탕으로 9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우게 되는 거죠. 90점이 몇 등인지. 즉, 전교생 100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등까지는 1등급을 주는 거예요. 90점이든 80점이든 70점이든 점수와 상관없이 100명 중에 4등까지는 1등급을 주고요.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을 주고요. 12등부터 23등까지는 3등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석차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대평가에서 제일 억울한 친구는 누굴 것 같으세요? 5등, 12등 애들 표현대로 등급 문을 여는 친구거든요. 자, 5등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해요. 저 5등으로 2등급이에요 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성적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친구들이 중간고사 딱 치고 나서 망했다. 자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따기 힘들겠네? 난 내신 안 나올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딱 학기 말에 돼가지고 제가 기말고사 때 되게 소홀했어요. 조금 더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다가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성적표 확인했었을 때 5등으로 2등급이라고 찍혀있으면 얼마나 억울할 것 같으세요? 수행평가 제대로 관리 안 했더니 그냥 지필고사 성적은 좋은데 수행평가 때문에 오히려 원점수가 떨어졌어요. 학기 말이 기준입니다. 이 등급이라는 것은 학기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를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상대평가 등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절대평가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A만 평가하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학교의 내신 성적 A, B, C로 나오는 성취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 A, B, C, 수능,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가 다 절대평가로 산출이 되고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산출합니다. 상대평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수. 점수가 아니라 오로지 내 등수가 중요하다. 50점으로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과목, 그 학교나 그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자, 점수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등수. 그런데 시험 한 번 수행평가 이런 거 가지고 등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성적표 보신 분들은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필고사 성적은 좋은데 수행평가 점수가 안 좋아서 오히려 점수가 안 좋게 나온 친구들도 봤고요. 수행평가 점수는 좋은데 지필고사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도 봤고요. 자,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한테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통과목. 이 과목들은요. 과학 탐구 실험만 가로쳐 두시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상대평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수. 네, 등수가 중요한 게 상대평가고요. 자, 고2, 3 때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들. 지금도 선택지가 넓죠? 자,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내신 성적 산출은 상대평가로 산출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각각 학교생활 기록부에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딱 들어가 있고 성취도 A, 수강자수 제공이 되죠. 자,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첫 번째, 단위수가 달라졌습니다. 단위수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는지 이거예요. 우리가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중요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수가 컸었을 때는 그 단위수를 내신 성적 산출할 때 이수 단위를 반영한다 이런 대학들은 단위수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 과목의 비중이 더욱더 커진 거겠죠. 자, 똑같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제공을 하고요. 수강자 수, 성취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고2, 3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석차 등급만 우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똑같죠. 단위수 나오고 원점수, 과목 평균. 그런데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취도 수강자 수 제공하지만 석차 등급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거를 중심으로 성취도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을 한다.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A, 이 성취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식들이에요. 안 그래도 복잡했는데 올해부터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형태 때문에도 그런데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대학교 홈페이지라든가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신 성적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자, 각 대학교에서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량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교과 전형이요. 자, 여기서 내신 성적을 보시다시피 1등급 받으면 100점을 줘요. 2등급 받으면 95점을 주고요. 이거 과목마다 3등급 받으면 87.5점. 갑자기 7.5점 차이가 됐죠? 그런데 3, 4등급 차이 보세요. 갑자기 구간이 12.5점으로 확 벌어졌습니다. 5, 7.5, 12.5. 그냥 말씀드리면 4등급이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역전하기 힘들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3등급까지는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전 과목 퍼펙트하게 3등급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1, 2등급 과목의 비중이 훨씬 많고 3등급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가 있다. 그럼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대략 약 40과목 정도 수업을 나가요. 이 40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석차 등급이 제공되는 과목들이 대략 한 25에서 30과목 정도 나올 거예요. 자, 25과목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중에 만약에 어떤 친구가 1등급 과목이 10몇 과목, 2등급 과목이 한 7, 8과목 한두 과목 정도가 3등급 나오면 그건 만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3등급 하나 나왔다고 나 대학 못 간다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대만 그럴까요? 자, 이번엔 성균관대 자료 준비를 했거든요. 성균관대도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 이것만 한번 볼게요. 1등급, 2등급 차이 몇 점이에요? 2점 차이 나죠. 2등급, 3등급 차이는요? 3점 차이 나죠. 자, 그런데 3등급, 4등급 차이 갑자기 10점 차이로 확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4등급에 쓰지 말라고요.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세요. 3등급까지는 그래도 이것저것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식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등급 퍼펙트하게 모든 과목이 3등급이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1, 2등급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3등급이 한두 과목 정도 섞여 있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대학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표는요. 서울 주요 대학과 함께 그 아랫 라인까지 한번 건동공수 그 밑에 국송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까지 한번 한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상위권 대학이라 불리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 4등급의 구간이 확 벌어지는 구간들입니다. 2, 3등급, 1등급, 2등급 차이의 구간보다 2, 3등급 구간보다 오히려 3, 4등급 구간이 확 벌어지는 구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4등급이란 쓰지 말란 뜻이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밑에 라인 한번 보실래요? 국민대, 숭실대. 자, 국민대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자, 1, 2등급 차이, 1등급 1점 차이 나죠. 1등급, 2등급 차이가. 2등급, 3등급 차이 1점 차이 나죠. 1등급이든 3등급이든 자,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3, 4등급 간에 갑자기 3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좀 벌어지죠. 자, 그런데 4등급하고 5등급 차이는요. 5점 차이가 납니다. 5등급, 6등급 차이는요. 갑자기 20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급간이 확 벌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6등급이란 쓰지 말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5등급 한두 과목까지 해볼 수 있겠구나. 자, 국민대학교에 내신 1등급짜리가 과연 국민대학교에 지원할까요? 퍼펙트한 1등급짜리가 국민대학교에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통 여기 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종대 같은 경우도 10점 차이 나죠. 1, 2등급 차이. 1000점 중에 10점이에요. 그 다음 2, 3등급 차이도 10점 차이 나죠. 1등급과 3등급 차이에 1000점 기준으로 20점 차이밖에 안 나요. 3등급, 4등급 30점 차이 나죠. 자, 50점 차이 나죠. 그런데 갑자기 5등급과 6등급 차이의 구간이 100점 차이로 확 벌어집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단급대요. 6등급까지는 1점씩 1등급 100점, 2등급 99, 3등급 98 1점 단위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6등급, 7등급 이 구간에서 몇 점 구간? 25점 구간이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하로는 못 쓰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권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3등급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이해 가세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가는 교과 전형인데 전 과목 퍼펙트하게 1등급을 아이한테 바라는 것도 너무 가혹하신 거잖아요. 1.0 받기 힘들어요.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더더욱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학교에 갔었을 때 2, 3등급대가 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던가 상위권 대학에 보내고 싶으시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간단히 의치한 약수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의치한 약수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친구들이 준비하는 대표적인 전문 직종이죠. 자, 올해부터 약대 입시가 부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대 인원 1743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라 불리는 의치한 약수 여기에 전체 인원이 6,300명을 선발을 합니다. 한 대학교 모집 정원보다 훨씬 많죠. 자연계열 최상위권 친구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냥 나는 의치한 약수 말고 자연과학 계열을 갈 거야, 공학 계열을 갈 거야 라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가 자연계열의 대학 진학이 훨씬 수월하다는 게 6,300명이면요. 서울대 입학 정원이 3,300명 정도거든요. 문이과 다 합쳐서요. 2개잖아요. 서울대 2개, 문이과 다 합쳐서. 그러면 자연계열만 놓고 봤었을 때 성연고, 성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더 높은 인문계열 친구들보다는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자, 그러면 의치한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수시가 더 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시 중에서도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 자, 이게 뭐냐면요. 정시 인원이에요. 안 그래도 의치한 학수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높은데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수시 안에서도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붙는 그런 선발 인원이 49% 거의 절반 가까이죠. 자, 그러면 아예 수능 성적이 반영을 안 하는 수능 성적 자체를 반영 안 하는 의치한 학수는 전체 모집 인원 중에 8.5%에 불과하다. 그러면 수능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 이해 가시죠? 추가로 난 그러면은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정시로 의치한 학수에 가기 위해서는요. 대략 의대는 한두 개 정도 틀려요. 전체 문제에서. 유명한 인터넷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뭐 누나한테 의대 가려면은 몇 개 틀려야지 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몇 개 틀리면 의대 못 가?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몇 개 틀리면 의대 못 갑니다. 정시에서는요. 자, 정시 준비도 뭐 물론 정시파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시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린 이게 영어 빼고요. 국수탐 기준으로 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시폭이 더 크다. 그런데 수시에서도 수능의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능 최저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의치한 학수 전형을 딱 정리를 해봤는데 다 수능 최저가 있죠. 국수 영탐 2개 평균, 탐구는 2개 평균으로 해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 3을 만들어야 됩니다. 111. 쉽지만은 않겠죠? 이거를 충족을 해야지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합격의 기준이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라고요. 모든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의치 계열에는 의치약 계열에는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요. 자, 모든 대학교의 의치약대, 의치약수 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간단히 지금 2개 연도 거 2021학년도 입시 결과와 2028년도 입시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선 작년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치 것만 가져왔고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모집인은 10명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대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중에 75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지원했죠. 75명. 그래서 최초 경쟁률이 7.5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뭘 보시느냐? 자,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나와 있어요. 75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26명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거예요. 충족 못하면 합격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26명 갑자기 3분의 1로 줄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입학 인원 10명, 자, 예비, 추가 합격이에요. 추가 합격 12번까지 합격했답니다. 그럼 모집 인원 10명이었는데 예비 12번까지 합격했으면 22명이 합격한 거잖아요. 수능 최저 몇 명이 충족했는데요? 26명이 충족했는데 그 중에 22명이 합격을 했다. 나머지 4명 떨어졌나요? 4명도 아까 수시 몇 장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원서를 6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가 여기만 충족했을 것 같으세요? 충족한 친구들 교과, 종합, 논술 혹은 영남대 캠은 수능 최저 충족하면요 그만큼 의대 가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영남대 역시 영남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북대는 아예 그냥 인원까지 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추가 합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안 그래도 내신 성적 좋잖아요. 자, 하지만 1점대 극초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시는 1.0이 의대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평균 등급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이 말고 교과 전형인데 지금 평균 등급 1.6, 1.6대, 1.5, 뭐, 네. 교과만 봤었을 때 1.16, 1.3, 뭐 1.35, 1.8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 아까 3개 영역 합 3을 맞출 수 있는 친구면은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까지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의치약수. 자, 의대 쪽을 이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1순위는 수능 최저 충족 유무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능 쪽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수능 같은 경우도 올해가 바뀐 첫 해예요. 그러면 올해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올해부터 지금 공통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공통 과목, 자,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34문제, 선택 과목 11문제. 이게 국어고요. 수학은 공통 과목 22문제, 선택 과목 8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수능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우선 그 전에 전제 조건이요. 국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계열 쪽을 희망하는 특히 뭐 상위권 대학교의 자연계열이나 의치한약수 이쪽을 희망하신다면 우선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대학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미기라고 써있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확통, 미적, 기하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확통 선택하시는 게 무난하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자연계열을 가고 싶다. 수학은 선택해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 이걸 염두해 두시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과목, 미적분과 기하 중에 어떤 과목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고3 친구가 아닌 이상에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의 1순위는 우선 공통과목에 대한 집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어떤 게 더 커요? 공통과목 문제 22문제 출제돼요. 선택과목 8문제가 나오고요. 다 맞춘 상태에서의 유의를 따지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자, 지금 수능에서 국어, 수학, 문항수 및 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하고 문항에서 34문항이 출제가 돼서 76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2점짜리 문제 26문제 나오고요. 3점짜리 문제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공통과목이에요. 국어에서. 자,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4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2점짜리가 9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3점짜리 2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우선 공통과목이 되겠죠. 공통과목에 대해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한 뒤에 그 다음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수학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수학에서의 공통과목은 수1과 수2 이 두 과목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2문제가 74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객관식 2점짜리가 2문제, 3점짜리가 6문제. 자, 수학은 4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4점짜리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으로. 자, 단답형 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공통과목에서요. 3점짜리 4문제, 4점짜리 3문제. 자, 보세요. 수학은 2, 3, 4점짜리 문제 중에서 2점짜리가 3개 나오거든요. 자, 3점짜리가 1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4점짜리가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4점짜리가 먼저 13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수1과 수2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과목 선택하면 좋아요? 확통, 미적분, 기하 8문제가 출제가 되고 26문제가 나와요. 26점이 배점되어 있어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4개, 4점짜리 하나. 그 다음 단답형 4점짜리 2개. 즉, 자, 선택 과목에서는 4점짜리가 3개 나오죠. 3점짜리 13개 중에서 3개 나와요.
물론 4점짜리 문제를 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나 중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아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성적 표현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점수는 알 수가 없죠. 자,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표준점수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점수예요. 표준점수는 시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표점이 어떻다 이거는 이제 그해 수능 치고 나서의 모습들을 통해서 표준점수는 어디에 활용되냐면요 정시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100분위는요 100분위는 현재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100분위 따진다고 했었죠. 100분위 쉽게 말해서 100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요 100분위가 만약 96이다 그럼 100에서 96을 빼보세요. 제가 상위 4%란 이야기입니다. 4%면요 1등급이죠. 이런 식으로 자, 내 밑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100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자료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 차지가 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점수 산출 방식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계산해라가 아니라 자, 이런 과정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점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과정에서요. 선택 조정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공통 과목에 대한 평균과 국어든 수학이든 공통 과목을 활용을 해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빨간 줄로 체크해놓은 자, 배점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이 자, 74점, 26점 이렇다면 자,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에는 0.74를 곱해서 선택 과목 조정 표준화 점수에는 0.26을 곱해서 그 학생의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B 둘 다 원점수는 90점 채점했더니 9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A라는 친구는 공통 과목에서 70점을 받았고요. 선택 과목에서 20점을 받아서 90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친구는 공통 과목에서 65점, 선택 과목에서 25점을 받아서 90점이 나왔어요. A와 B 둘 다 똑같은 90점이지만 차이는 뭐죠? 공통 과목을 A는 70점을 받았고 B는 65점을 받았다는 거죠. 자, 0.74 곱하고 0.2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공통 과목 0.74를 곱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최종 표준 점수는 배점 비율이 큰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A가 B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해 가세요?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학생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자,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설명회를 보시고 나서 우리 중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1학년들은 이제 뭐 내용 별로 없지만 중2,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라는 것이 작년 이렇게 마감될 것까지만 보여지거든요. 나이스를 통해서는. 자, 보시면서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이 어떻구나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 학생부에는 자유학기 활동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고등학교에는 자유학기 활동 사항 대신 이게 들어가지 않죠. 없고요. 자격증 항목이 있는데 대입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진 학교생활 기록부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현재 고2, 3의 학교생활 기록부, 현재 고1의 학생부예요. 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활동 및 세부능력 특기사항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세특 같은 경우 아이들 표현들은 세특이라고 불리는 이 그 교과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은 필수 기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몇 과목 수업을 한다고요? 40과목 수업이 진행돼요. 40과목 정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40과목의 선생님들이 각각 500자씩만 기재를 해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만 글자가 나오죠. 엄청난 양이죠. 책이 한 권이에요.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의 모습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특 관리만 잘 하시더라도.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고1, 고2, 2년치만 활용이 되죠. 고3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입시가 끝나고 나서 나오겠죠. 자율활동, 자, 연간 500자까지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건 학교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기재 내용인데 뭐 학업, 인성 관련된 내용들, 자기의 관심 분야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간 500자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자, 현재 고 이상 친구들은 자율동아리 1년에 1개 기재가 가능했었고 30글자까지만 기재가 가능했었는데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율동아리 할 시간에 차라리 학교 공식 동아리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맞겠죠. 자, 교내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자, 봉사활동. 자, 특기사항은 고2, 3도 없어졌고요. 특기사항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거였는데 특기사항 미기재, 고1도 특기사항 미기재. 추가로 고1 이하의 친구들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외부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개인 봉사할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적합성만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그러니까 진로활동 쪽에서는 그냥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여주시면 충분하거든요. 그쪽 그 희망 계열 이쪽에 대한 관심 정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학하고 싶은 학과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육과정을 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수상 경력.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씩 활용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아예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고1 이하의 친구들은 수상 경력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독서 활동 쪽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서명과 저자 기재하고 있죠. 자, 하지만 현재 고1 친구들부터는 이 도서명과 저자를 기재는 하되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독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독서 활동을 어디에서 활용하냐면요. 세특이요. 과목별 세분의 특기사항. 즉 이렇게 단순화시켜 드릴게요. 학교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죠.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그쪽에 대한 자기의 그 관심을 보여주거나 자기의 학습 영역을 보여주는 형태로 책들을 선정을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된 학교생활 기록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학교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세특의 비중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자기 학교생활 기록부, 즉 수업 시간에 있었던 것들, 자기가 수행평가에서 무엇을 했었고 혹은 어떤 발표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살짝씩 메모를 해두게 되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죠. 보통 이 세특 쪽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써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면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초안의 형태, 즉 학생들한테 어떤 양식지를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써서 제출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활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재미있었던 것들, 관심 있던 것들, 찾아봤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이게 바로 학생부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자, 중학생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대구 지역의 고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준비했습니다. 영재학교, 자, 지금 현재 올해 영재학교 입시는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부터 입시가 뒤로 밀리면서 6월부터 진행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 오른쪽에 학교 적어놓은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요. 대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영재학교는 전국 8개 영재학교 아무 곳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24명을 선발하는 영재학교 대구가고가 그래도 가장 유리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 출신 학생들을 뭐 뽑는 쿼터가 있긴 하니까 잘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자, 과학고 같은 경우는 대구의 주소지를 가지고 계시면 대구 1과고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 1과고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이 A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단계에서 서류평가 면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2단계에서는 소집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 만약 자연계열을 희망하시면서 의치, 한약수 이쪽 계열이 아니라면 영재학교 과학고를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고등학교 선택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인문계열 친구들은 외고, 국제고 진학 가능합니다. 대구 외고, 대구 국제고. 자, 외고하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영어 성적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A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A면은 1단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 것이 외고, 국제고 입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 선발 자사고만 지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들 다 지원이 가능한 자, 이런 자사고. 보통 자사고 친구들은 저는 자연계열 중에서 의치한약수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합니다. 내신 성적 자체는 불리하겠지만 학생 그 활동 자체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수능 성적이 잘 나와요. 그다음 일반고 입시에서는 교과활동 240점, 출결 15점, 봉사 15점, 학교활동 30점에서 총 300점 만점으로 일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고입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올해 일정과 함께 자, 다시 한번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재학교 과학고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의치 한약수 계열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사고나 혹은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를 통해서 진학하는 방법. 자, 인문계열 친구들은 외고, 국제고도 하나의 선택지를 두셨으면 좋겠고 일반고도 역시 좋고요. 자, 어디 학교를 보내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입은 과정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얻는 게 분명히 많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중학교 때, 중3 때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대입에서까지도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자,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학업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 독서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서라는 것 자체는 어느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도서명과 저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1 이하의 친구들은 수업을 통해서 독서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국어 시간에도 활용할 책이 있어야 되겠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각 과목별로 최소한 한두 권씩은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한 학기마다. 두 번째, 다독보다는 정독을 더 추천합니다. 이제는 분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책을 읽고 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포인트 혹은 수업에서의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독서 능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수학이든 과학이든 혹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과도한 선행. 자, 선행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탄탄한 실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봤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봤다는 거거든요. 왜 봤어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면 뭘 해야 되죠? 맞춰야죠. 모르면 알 때까지, 알면 풀 때까지, 풀면 맞출 때까지 이게 진정한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초, 중학교 때는 실수도 실력이에요. 이거 실수로 틀렸어. 몰라서 틀리면은요 나중에 만회를 알면 되잖아요.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이거 실수로 틀렸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지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꾸준한 학습 습관. 이것도 요즘 상당히 자주 이야기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실력의 차이라는 것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꾸준함. 우선 첫 번째로 초등, 중학교 때는 매일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빨간 날 열심히 쉰다. 일요일, 공휴일 혹은 연휴, 명절 이럴 때요. 빨간 날 아예 쉬잖아요. 그러면 우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이 하루 정도 쉬게 해줘야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날 쉬는 친구들은 공부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일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어때요? 하기 싫어지겠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일하러 나가기 싫을 때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상,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네, 공부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과도한 분량이 아니더라도 최소 분량, 국어, 영어, 수학 정도는 최소 분량 정도의 매일 할 수 있는 분량 정도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것들도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아이만을 위한 입시 정보 이런 설명회 같은 것들 저희 학원 측에서도 많이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영상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입시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한 매니저라도 우리 아이의 로드맵이라도 확실하게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참고하시면서 이 친구한테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또 설명회 같은 것들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오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뭐 학원 측에 연락하시면 자료집도 제공해 드리고 할 건데요. 그것보다도 네, 현장에 오시면 질의응답도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내용인데요. 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신과 수능 둘 다 목표를 이건 정량적인 내용이죠. 학생부 관리까지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자, 고1, 2 때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철저한 내신 관리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논술이 어떻다, 뭐 어떻다. 지금은 고1, 2 때는 철저한 성적 관리,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특을 통한 정성적인 형태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는 전공 적합성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학업 역량 전반적으로. 자, 학생부 관리는 양보다 질. 자,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난 논술, 난 정시. 이렇게 정하고 준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정하는 거는요. 자,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을 정하는 것도 고3 1학기 마치고 수시 원서를 쓸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나는 교과로 갈 거야? 나는 종합으로 갈 거야? 왜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혀죠? 선택지는 넓혀 두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고3 1학기 마치고 나서 지금 딱 이 시기죠. 고3 1학기 마친 이 시기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지? 이성적으로 교과를 쓸 수 있을까? 종합을 갈까? 논술을 준비해볼까?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벌써부터 자기가 스스로 딱 정해버리고 만약 그거 한 번 안 되면 어떡해요? 자, 꼭 네, 이거는 무엇이든 나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준비한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네, 이런 그 영상이나 혹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하신 내용들은 자료집은 학원 측에 문의하시면 제공해 드릴 거고요. 네, 뭐 문자 남겨주시면 네,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